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담판이 전 세계 증시에 생각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시가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인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남아있죠. 미국의 이란과 중국과의 갈등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오늘도 계속 지켜보시죠.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01%의 소폭 내리면서 2288포인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344억 원 정도 매수 중이고 기관이 369억 원 정도 매주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요. 0.71% 오르면서 770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역시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코스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268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요. 개인이 285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사실 저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현재 0.06% 오르면서 7,43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02% 소폭 내리면서 2,842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ECB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유로가 약세로 이어졌고 달러가 이에 강세로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별로 변함이 없는 모습이고요. 94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골드는 다시 수요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0.29% 내리면서 1222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유 수출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는 유가를 좀 내렸습니다. 0.17% 내리면서 69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74% 내리면서 2,882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도 역시 조금 내렸는데요. 0.48%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28,781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인스타이님이 13%대 강세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퀀텀과 리플, 스텔라 루멘과 비트코인 캐시는 모두 약보합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 IOST가 3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2위에는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1위에는 그로스톨 코인이라는 것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그윅을 최초로 만든 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2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란 군부 최고 실세가 미국을 겨냥해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고 메시지를 줬을까요?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감세 정책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내년에는 1조 달러를 육박할 전망입니다.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Iran's Quds Force Chief says Red Sea no longer secure with United States presence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이란 측에서 더 이상 미국의 존재로는 이 홍해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이란 보수 세력의 핵심인 군부 최고 실세로 불리는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코드수군 사령관이 미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제목에도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미군이 오면서 더 이상 홍해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홍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기사에서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홍해는 오일 탱크가 다니는 가장 중요한 무역 루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슈 분석은 조금 이따가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How the Trump tax cut is helping to push the federal deficit to $1 trillion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 감세 때문에 재정 적자가 1조 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요, 올해 상반기 미국 연방정부가 거둔 법인세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탓에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유는 트럼프의 감세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세율은 35%에서 21%로 낮아졌고 여러 기업들이 여러 신규 투자를 즉시 세액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 대한 두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금요일장을 꾸며주시고 계시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도 안전하지 않다. 이란의 최고 실세인 사령관의 말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측에 대한 도발로 보면 되겠죠. 네, 일단 이번에 거셈 솔레이만이죠. 그래서 거셈 솔레이만이 혁명수비대 저번에 한번 이제 이스라엘 쪽을 타격을 했었던 군대입니다. 이제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 이름 좀 어려워서 쿠드스군.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공군기지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공군기지 쪽에서 겸사겸사 해서 한 발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홍해가 사실 미군 주둔 기지가 좀 근처에 위치를 해 있었다 보니까 이 홍해 쪽에 대한 공격을 과거에도 2011년에도 한번 이렇게 군함을 보내서 이제 이쪽 이스라엘 왼쪽으로 쭉 빼서 한번 위협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발언상으로 위협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홍해 쪽은 안전했지만 미군이 이쪽에 오면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기존에 2011년 저번에 한번 이제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둘 다 한번 타격을 했었던 그 사태죠. 그때 이후로부터 7년간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에 탱크랑 헬리콥터 전사를 계속 보냈는데, 이제 탈레반이랑 최근에 들어서 협상을 좀 하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탈레반은 어떻게 보면은 중동에 있어서의 최강체이다 보니까 IS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탈레반이랑 협상을 한다는 취지, 이런 목적 자체가 미군의 약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이란이 오히려 타격만 받고 이스라엘한테도 한번 보복 공격을 했다가 더 큰 보복 공격을 당했죠. 근데 이 상태에서 굳이 지금 이란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그냥 위협성 발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란을 타격하게 되면 사실 이란의 지금 현재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본인만 직접적으로 미국을 상대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발언하는 모습을 볼 때 좀 과격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란이 사우디 유조선까지 좀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란이 사우디 유조선까지 건드렸는데, 이번에 홍해 입구 알데부만 해협을 지나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고요. 이에 사우디는 유로
수송론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사우디 쪽을 건드렸다는 게 먼저 문제입니다. 사실 중동 쪽끼리는 어느 정도 좀 친분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군함에 대해서 건드린다거나 혹은 미국의 유조선에 대해서 건드리는 방식의 공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우디 쪽에 군함을 지금 수송선을 건드렸다. 이거는 사실상 나머지 중동 국가들도 미국과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럼 사실상 앞으로도 이제 사실 지금 홍해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구글 지도로 맵스로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이제 글로벌적 지도로 볼 때 사실 홍해가 카리브해보다 더 멉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 쪽에서 살짝 왼쪽으로 빠져서 이란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만 쪽에 이제 저희가 아는 두바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랍에미리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부다비 이쪽이 다 이 이란과 접경에 있는 페르시아만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란에 비해서는 더 먼 바다입니다. 이쪽에 공격을 이제 감행하는 방향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페르시아만 쪽으로 물량을 뺄 수도 있고 이쪽 왼쪽으로 홍해 쪽으로 물량을 뺄 수도 있어요. 사실 양쪽으로 다 해협이 접해 있다 보니까 원유 수송로가 어디에 더 가깝느냐, 원유를 어디서 뽑는 게 더 가깝느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페르시아만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홍해 쪽으로 보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페르시아만은 일단 아예 보낼 수가 없고 홍해도 눈치 보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랍에미리트 국가들, 사실 두바이나 아부다비도 생산량이 장난이 아닌데 이 국가들 다 합하면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생산량만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량들도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나가는 거를 눈치 보게 생겼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원유 공급에 있어서의 차질을 빚어낼 거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원유 지금 수송을 좀 건드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쟁이 그렇다면 유가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수출하는 양쪽 해협의 통로가 둘 다 거의 막혀가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홍해는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위협성의 건드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해 쪽의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쩔 수 없이 좀 지속을 해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적으로 홍해를 통해서 보내지 않더라도 아래쪽으로 예멘이나 오만 쪽으로 우회해서 보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예멘 쪽에 지금 이란 쪽 혁명 수비대 군이 반군 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예멘 쪽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만 쪽으로 좀 우회해서 상당히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러면은 사실상 유통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굳이 가까운 해협에 있던 유통로를 놔두고 육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낸 다음에 다른 국가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수송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유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랍에미리트 국가들은 아예 그냥 해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해역의 넓이가 거의 서해 바다 정도의 넓이입니다. 폭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거리 상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이 저번에 그 사드 배치건으로 굉장히 좀 반발을 했었죠.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사드 배치만으로도 충분히 핵 관련된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화를 냈던 부분인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면은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든지 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아랍에미리트 국가들 입장에서는 수출하기에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똑같이 오만이나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통해서 홍해로까지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들 둘 다 당연히 생산에서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라크 쪽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대신에 이라크는 그나마 좀 위험적인 시리아나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라도 내보내면은 지중해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쪽이랑 협력을 해서 보내기도 쉽지는 않은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보내는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보내는 방식 자체가 과거에 한번 이란한테 위협을 당한 적이 있어요. 왜냐? 이란이 한번 이제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 군함을 직접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수에즈운하 자체는 이스라엘 쪽에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허락 없이 수에즈 운하를 건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군함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먼저 수에즈 운하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쪽 서해 왼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기준으로서의 구역 지중해죠. 지중해 쪽에다가 군함을 한번 배치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해협 자체도 이란의 권역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언했던 홍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까지도 타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역시 홍해 관련된 주변 국가들, 수에즈 운하까지도 전부 다 타격 국가 안에 있다라는 부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량에 있어서는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급량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분명 유통 가격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국가들이 원유 가격을 좀 낮게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유가가 낮게 형성이 되었었죠. 근데 그런 부분과 별개로 본인들의 유통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거의 셰일 생산 단가와 코스트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최근에 트럼프가 자꾸 중동 국가에 압박을 했었던 공급량 증가, 이 부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보면 유가 상승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 미국의 감세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현재 이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증가됐다라는 건가요? 네, 일단 재정 적자가 이번에 지금 세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 감소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재정 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있었던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제 JP모건이 올해 채권 발행량 2배가량으로 200%가량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작년부터 이미 얘기를 해왔던 만큼 이게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작년도에 좀 괜찮게 낙관적으로 보던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무역전쟁이 터질 거라는 거를 좀 감안하지 않고선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부분이 있죠. 근데 무역전쟁까지 터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매입 단가까지도 지금 높아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조 달러 가량으로 이제 재정 적자가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일단 상반기 법인세 수 자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 그럼 사실 3분의 1이면은 지금 수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이고요.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은 기존에 35%에서 21%로 감세를 했는데 이 퍼센트 감축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만으로 볼 때는 앞으로 재정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 일단 무역전쟁은 계속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이 직접적으로 보호무역주를 다 깨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번에 유럽이랑 그래도 협상을 좀 잘한 편이죠. EU랑 건너와서 협상을 하고 나서 이번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살짝 밀어줬고, 그 다음에 대두나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지금 EU가 수입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스크는 조금 사라지긴 했는데 그러더라도 일단 상반기에는 이 타격을 받지 않았었어요. 관세에 대한 타격을 아직까지 받지 않았었고, 사실 관세 발효가 이제 7월 6일자로 스타트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범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상 매입 단가 대비해서 매출이 그래도 유지가 됐었죠. 법인세 감세한 만큼 전부 다 이익금으로 남았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도 법인세가 이 정도로 줄었으면은 사실상 하반기에 관세까지 때리고 나서의 금액은 더 줄 것으로 예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앞으로 한 10년간은 지속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좀 고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국의 세법 개정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환적인 구조로 바라본 부분이 있죠. 이제 취임하고 나서부터 사실 미국으로 모든 기업들을 다시 송환시키겠다. 중국으로 빠져있던 기업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겠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다른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이 아니라 미국인들 중심으로의 고용을 계속해서 늘리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리담의 형태죠. 지금 법인세를 낮춰서 다른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유치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수량 자체를 늘려버리고 그 대신에 퍼센티지는 줄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특혜를 볼 수가 있죠. 사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대기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이익 부분을 보고자 하는 의도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일단 미국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있는 세수 자체를 늘리고자 함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 호황으로 쭉 가고 있던 타이밍에서 세수가 이 정도로 지금 3분의 1로 법인 세수는 3분의 1로 줄어든 현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제 호황으로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도 들어가고 있죠. 근데 추후에 지금 1년 뒤만 돼도 금리 인상은 스탑이 돼야 되는 현실적인 포지션이 됩니다. 그럼 사실상 경제 성장은 이제 감소세로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점점 더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까지도 스타트가 됐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점점 멈추고 있는 과정이면은 일단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이 두 가지 과정을 모두 보실 때 앞으로 법인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럼 결론적으로 추후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변수가 있다면은 이번에 중간 선거 때 일단 민주당 중심으로 집권을 조금 더 집권량을 늘리게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이후에는 이제 트럼프는 재임을 거의 못할 것 같아요. 트럼프 재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으로 교체가 된 이후에 이때 관세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10년이라는 기간보다는 조금 더 짧은 기간 안에 이 재정 위기가 조금 마무리가 되겠죠. 다만 이 재정 적자가 쌓인 만큼의 리스크가 추후 채권량 자체가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다음 대통령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은 지금 미국 재정이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 재정을 이번에 트럼프 임기 내에 망쳐놓고 가면요. 앞으로 다음 임기까지는 트럼프 다음 임기 대통령까지는 그냥 아무리 정책을 잘 써도 빛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과거처럼 뭐 루즈벨트의 어떤 뉴딜 정책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도 아니고 경제가 그렇게 단순한 구조도 아니고요. 이제는 경제 자체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하나만으로 포지션을 확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는 첫 임기까지는 뭐 그 다음 대통령이 재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첫 임기까지는 빛을 발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저희 윤진 멘토님은 이후에 코인 이슈 앤 가이드에서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 닝더시대가 상장 이후 첫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닝더시대는 어떤 기업이고 이 주가의 흐름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철강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 전망과 더불어 업종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철강업계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기 이전에 중국장 이전장을 알아볼 텐데요. 저희 최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중국장 전일장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어제는 이제 살짝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번 주에 이제 주초에 많이 상승을 좀 했죠.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줬고,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뭐 자연스러운 하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흐름 자체는 최근에 이제 7월 달 들어서면서 저점 한번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이번 주에 다시 반등 나면서 저점이 살짝 높아지는 그런 쌍바닥 형태의 모습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크게 문제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뭐 바닥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 마감장을 알아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알아볼게요. 어떤 뉴스인가요? 네, 닝더 시대라고 이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6월 초에 이제 중국에 상장을 했는데요. 심천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이제 상한가를 막 기록한 그 기업이 있었습니다. 뉴스 제목을 제가 이건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닝더 시대 쇼드 띠에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닝더 시대가 첫 번째 하한가를 기록했다. 근데 뒤에 의미가 지금 제목은 이제 게임이라는 의미를 좀 썼어요. 그래서 스시 지진 찌리에 보이, 끝에 있는 이 보이라는 게 이제 바둑을 두다, 뭐 게임을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미를 썼다는 것은 40억 위안에 달하는 이 자금을 폭발적인 어떤 그 대결, 구도, 뭐, 이렇게 거래량이 서로 뭐 치고받고 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없어요. 사전에 없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원래 이 기업이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5.08위안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하한가를 마감을 하게 됐는데 거래량이 약 40억 위안, 그 하한가가 나오던 그 시점에 거래량이 40억 위안에 달했는데 이 거래량 이면에는 막대한 자금의 어떤 그런 여기서는 뭐 게임 자금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겠지만은 뭐 다른 의미로 했을 때는 이제 서로 대결 구도가 좀 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런 어떤 자금들의 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잘 가다가 왜 갑자기 내렸는지가 좀 궁금한데 일단 먼저 이 닝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들어볼게요. 네, 이제 심천에 상장이 됐습니다. 6월 14일인가 상장이 됐는데 상장 이후에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거의 뭐 한 달 조금 더 지난 시간 만에 무려 한 290%, 300% 가까운 상승을 기록을 좀 했습니다. 이제 영문 약자로 이제 CATL이라고 하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말로 하면 이제 닝더시다이, 그래서 영덕 시대인가요? 뭐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이 기업이 이제 중국 1위의 배터리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계 2위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데, 현재 이제 애플 아이폰에 공급을 하는 회사였던 ATL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만 따로 구분해서 떼어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앞에 C자를 붙여가지고 CATL로 해서 이 기업이 설립이 됐고요. 매출의 약 87% 정도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CATL과 같은 기업이라는 말씀이시죠? ATL에서 빠져나온 게 이제 CATL이고, 네, 이 CATL이 영문 약자를 사용하는 닝더 시대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닝더 시대 지금 주가의 변동이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처음으로 이제 나타난 그런 어떤 순수 배터리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업체라고 하면 그동안 이 기업 전에는 그냥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딱 상장하면서 상한가를 막 치기 시작하니까 느낌이 좀 싹 달라지는 모습, 좀 약간 쎄한 느낌이 났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다른 좋은 의미 생각한다라면 배터리 업체가 이제 상승하니까, 중국 시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 그래서 국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도 다시 재평가를 받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강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하락에 대한 배경에서는 악재가 좀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은 루머라서 뭐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떤 뉴스인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철강 관련한 이슈입니다. 철강, 이것도 제목이 앞에 보면 위치 가이샨이라고 해갖고 예고치가 개선됐다라는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제 판매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었다. 예상치를 경신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이제 예상했던 것을 다시 써야 된다. 역사를 다시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철강업계의 예상치 상향 조정에 대한 전망이 정책 추진에 따른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부동산 쪽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성장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상장 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고 밸류에이션이 바닥에 근접한 철강 섹터의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사 내용을 보시다시피 일단 철강업계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정말 철강업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철강업종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왜 상승하는 거지라고 해서 좀 살펴봤을 때 실적이 기대치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대다수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많이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린강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 순이익이 전년 대비 83%나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안양철강 역시 순이익이 대폭으로 증가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 관련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면서 조금씩 움직임의 양상을 좀 보여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주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업황과 주가 상승이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철강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정책적인 이슈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 시장인데요. 부동산과 철강이 무슨 관련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부동산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게 됐을 때 철강 재료가 많이 들어가죠. 또 재개발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서 신규 건설이나 재개발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인프라의 투자라든지 또는 내수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이 중국 철강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알아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합강신능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심천에 있는 기업이고요. 합강신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합강신능이 되는데요. 300048입니다. 심천에 있는 기업인데 이제 전기차 관련한 부분입니다. 뭐 원래 이제 주력 사업은 에너지 절약 하이엔드 장비를 제조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의 건설 그리고 운영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이고요. 신에너지 자동차의 조립 작업 및 지원 산업. 여기서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라는 것이 바로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동차 내부를 들여다보고 거기에다가 이 회사의 제품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사진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대에서 저희가 노려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지금 차트상에서 모양새를 좀 보게 되시면은 이제 지난 6월 달에 참 아픈 그 시점을 좀 겪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던 그 시점에서 지금 6월 말에 상승 패턴을 전환되면서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지지선 위쪽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오늘 시작 가격을 보니까 약간 약보합인데요. 3위안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이 3.02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3위안 정도로 매매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되겠죠. 그래서 2.5위안 정도로 손절 매도 가격대 제시해드립니다. 목표 주가는 조금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면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락폭의 절반 정도 회복해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4위안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합강 신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이나 이슈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리플이 올해 2분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위축은 한국 시장 축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 리플은 이런 평가를 내놓은 건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도박 게임이 출시 보름 만에 엄청난 이더를 흡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더리움 창시자 부테리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게임이길래 많은 이들의 시선을 잡아끈 것인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에 리플 2분기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 통화량 자체가 굉장히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한국이 대표적으로 사실 준 원인의 대표 주자다. 김치 프리미엄 덕분에 사실 과거에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이 거래량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하락세가 많이 유도가 됐다. 그리고 통화량 자체가 굉장히 준 요인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플의 2분기 보고서가 나온 건데 일단 구체적으로 내용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2분기에 거래가 됐던 거래량, 그리고 판매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일단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죠. 이제 한국 시장 자체가 축소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를 좀 내렸고요. 이건 사실 뭐 1분기 때 거래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수 있었을 거고요.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설마 한국 시장에 그 정도나 됐겠어라고 오히려 좀 너무 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이제 2, 4분기 리플이 약 828억 원 정도의 리플을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플 본사 측에서가 190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프로그래매틱 매매가 지금 638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래매틱 매매라는 게 이제 거래소 통해서 거래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비트나 혹은 뭐 후오비 등등 통해서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중간 매제자를 통한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거래가 리플을 통해서 직접 매수한 190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액 자체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위축시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일단 그런데 보고서에 지금 콕 집어서 한국 시장을 겨냥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위축시켰다라는 내용이죠. 네, 일단 리플이 올 1, 4분기죠. 1분기입니다. 1, 4분기에서 지금 1억 1,670만 달러, 지금 정확히는 이제 1,889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이 지금 1, 4분기에서 판매량이 됐는데 지금 56%가량 떨어져서 지금 828억 원으로 떨어졌죠. 그럼 금액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준 요인 자체가 그냥 글로벌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작년도 업비트가 오픈하면서부터 거래량이 급폭증이 들어갔었죠. 사실 우리나라 SNS의 대표 주자가 카카오다 보니까 카카오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때려주니 그러니까 일반 우리나라 유저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이 됐다가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좀 장기 투자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못해서 좀 빠르게 치고선 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폭락장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사실상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규제가 우려 지속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말은 썼는데 한국 시장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시장 위축에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일단 이 거래량 자체 규모가 좀 눈에 띕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70%가량을 차지했었다라고 지금 리플 보고서에는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기존에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했었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래량들이 급폭증을 만들어내면서 선물 차트에서 CM입니다. 무려 CM이에요. 지금 해외 선물 글로벌 트레이딩이 일어나는 CM에서 올매도를 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그냥 매수를 쳐가지고 차트를 역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냥 차트 보시면은 X자로 올라갑니다. 선물장은 떨어지는데 현물장은 이러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트레이딩을 올리다가 결국에는 글로벌 트렌드에 질 수밖에 없었죠. 다 차익 실현 물량 던지고 나니까 다시 원래 추세대로 해외 선물을 따라서 가고 지금 현재는 거의 해외 선물 가격과
달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거래를 보실 때 김치 프리미엄이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뭐 30%, 40%까지도 반영이 됐다가 지금은 그냥 거의 한 3% 정도로 미만으로 굉장히 작게 반영이 되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들 간의 퍼센트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거래 순위가 국가별 순위 4순위로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70%에서 4순위로까지 떨어졌다면 퍼센티지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일단 리플 쪽에서 CNBC 보도한 이제 빗썸 해킹 사건, 빗썸 해킹 사건 건으로 투자자들 피로도가 증폭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최근에 좀 일어났던 사태다 보니까 거래가 줄어든 핵심 요인으로 분석하기에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상당량 차지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앞으로 이 한국 프리미엄이 좀 줄어든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 2, 4분기에서 보여줬던 이제 리플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는데, 이제 5.7%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제 작년도도 그렇고, 이제 2016년 4,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진 상태고요. 작년 같은 기간, 그죠? 이제 2, 4분기 기준으로 이제 2017년 2, 4분기 얘기하는 겁니다. 22.3%가량의 가격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 리플이 암호화된 에스크로 계정 쪽으로 이제 550억 개의 리플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을 실질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물량들을 폐쇄시켜버린 거죠. 폐쇄시켰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유통 물량들이 매달 이제 10억 개 정도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증시장으로 볼 때 지금 아무리 유통량이 적다고 한들 보통 이제 거래 순수 수급 자체가 이 유통량들을 전부 다 소화해버리면은 급상승 차트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통량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암호화폐에 투자할 자금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지금 뭐 오늘 시점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되는 거래 금액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 금액 중에서 리플에 투자되는 금액들도 딱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 금액 자체가 유통량이 적어져 버리면은 이 유통량들을 전부 다 소화하고선 차트를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제 550억 개의 리플을 유통량을 막아놨다고 했는데, 이 550억 개로 확 증가해버리면 55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이 55배의 리플을 소화하려면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태가 되죠. 그럼 사실상 가격이 오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유통량을 제한시켜서 이 친구들은 가격을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고서 상으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 유통량이 줄어들었고 변동성도 줄어들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증시장 시장으로 볼 때는 이건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점, 보고서가 살짝 좀 위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리플의 어떤 홍역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변명 차원에서 좀 넣은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증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증시장마다 인기가 없는 장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유통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건 인기가 없다, 이럴 때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리플은 시총 3위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인기가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유통량을 줄인 상황이 오히려 변동성을 줄였다? 이거 오히려 잘못된 의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변동성을 줄였다라고 일단 표방은 했다라는 부분 참고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 이제 주요 금융기관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이 국제 시장을 우리나라가 흔들었다는 걸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인지를 많이 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올해 1월이나 뭐 작년 12월 정도 하반기에만 이제 김치 프리미엄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업비트나 빗썸의 거래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힘이 이 정도로 세다라는 걸 인지는 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거래량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지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업비트가 1위였고 빗썸이 2위, 3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이낸스랑 치고받기 하면서.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바이낸스 2위를 지키고 있는데 업비트랑
지금 빗썸만 쫙 떨어졌죠, 순위가. 예, 빗썸이 최근에 좀 올라간 거는 사실 고립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우물 안에서 핑퐁 플레이를 해서 치고받기 가격을 올리기를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급증한 부분이었고요. 예, 빗썸 내부 거래 측도 있어 보이고요. 사실 그 거래는 이제 빗썸 입출근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업비트의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었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면 업비트는 지금 거래 계좌 자체를 좀 한데 제한을 시켰었고 지금도 이제 실명인증 계좌 중심으로만 거래를 오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거래소들 대비해서 오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죠. 그리고 어떤 글로벌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타겟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물론 경영 과정에서 이 부분을 글로벌화를 위해서 좀 더 힘을 썼다면은 더 오픈이 쉬웠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모르니까 먼저 스탑부터 시켰어요. 예. 모르니까 먼저 스탑부터 시켰고 사실 해외 선물 거래도 비트코인 거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었고 사실 뭐 하나금융투자나 대부분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오픈하기 전에 미리 다 막아버렸죠. 예. 그럼 이 상태를 보실 때 사실상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거래소 전 세계 1위, 3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는 글로벌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금융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입니다. 근데 이 메리트를 지금 다 삭제시키고 결국에는 다시 또 금융의 패권자인 홍콩한테 다 내줬다는 점. 사실 뭐 뉴욕은 이미 막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홍콩은 지금 바로 옆에 위치에 있고 워낙 좀 자유분방한 금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의 패권을 한번 뺏기게 되면 다시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실 때 앞으로도 사실 거래소의 패권을 뺏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자들 분들도 이 한국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큰 차지를 했었고 이 한국 거래량 파워가 얼마나 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뉴욕에서 지금 현재 거래 물량들을 다 차단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아시아장이 대부분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아시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 빠르게 치고 올라갔어야 되고 거래자들도 공격적으로 좀 더 트레이딩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이렇게 블로킹을 많이 치면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도박 사이트죠. 이제 포모 3D라는 도박 사이트 쪽에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거래를 조장을 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시세 변동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부테리 CEO까지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박 게임에 암호화폐가 사용됐다 이런 건가요? 네. 일단 암호화폐가 이 이더리움의 어떤 상품 형태로 활용이 되면서 동시에 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참여권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출시 보름 만에 지금 120억 원 상당의 이더를 끌어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20억 상당의 이더면은 그렇게 이더리움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살짝 걱정의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사행성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에서 보름 만에 일단 120억이면은 일단 웬만한 지금 도박 사행성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은 이더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당연히 부테린 CEO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사이트가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간 이용률 이더리움 DApp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모 3D 게임에 쌓여있는 이더 수가 지금 현재 22,600개에 다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120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게임 참여를 할 때 게임 참여자들이 일종의 참가비로서 먼저 베팅 금액으로 이더리움을 넣어야 되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주 만에 일단 100억 이상의 이더를 게임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추후 앞으로 올해 끌어들일 이더리움 양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시세 변동량의 거의 한 30%가량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일반인들의 인기를 굉장히 끈 것 같은데요. 어떤 구조이길래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을까요? 네, 일단 구조를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오히려 이제 뭐 사행성 부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쇠라는 구조를 넣었고요. 마지막 열쇠 구매자가 상금을 가져가는 구조의 게임으로 이렇게 구성을 시켰는데 24시간 동안 열쇠를 구매하는 참가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은 A가 처음에 열쇠를 구매했던 A가 상금을 가져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선 참여를 하고
경매 형태로 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열쇠를 샀던 거래자가 나머지 올테이크를 하는 이 이더리움 올테이크를 하는 어떤 입찰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살짝 어떤 다단계적인 면모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사행성인 부분이 인기를 단기적으로 굉장히 끌기 좋은 모델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모델이 앞으로 부테린 CEO가 이런 부분을 기앱에서 빼서 강제적으로 좀 막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구조가 아무래도 좀 암호화폐 생태계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 리서치 쪽에서도 이제 포모 3D로 인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이더리움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측에서 막더라도 코인들이 너무 많죠. 네, 다른 코인들까지도 전부 다 이 디앱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일부러 이런 시장 쪽으로 돈을 빨아들이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없는 코인들, 이더리움 같은 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막겠지만 인기가 없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수요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조장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신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런 보안을 철저하게 막지 않는 업체들 혹은 이제 상위서 부분을 좀 멀리하지 않는 업체들, 최근에 이제 또 코인 중에서 한번 포너브 쪽이랑 이제 한번 제휴를 맺은 업체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행성, 그다음에 선정성적인 부분이랑 계속해서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막고선 딱 본인들만의 인류 네임밸류를 지켜내는 기업들만 실질적인 화폐로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정말로 어떤 코인의 형태로 혹은 이제 머니의 형태로 굉장히 사행성적인 블랙 머니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갈라서 투자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겠다라고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